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 며느리가 다가와 속삭였다. 나 당신 남편의 아이를 가졌어요. 촌스럽고 늙은 여자.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걱정 마, 얘야. 내가 말했다. 몇 주 후 나는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물을 준비했다. 당신이 여기에 있어 기뻐. 끝까지 내 이야기를 따라오고 당신이 보고 있는 도시를 댓글로 남겨줘. 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닿는지 알고 싶거든. 나는 세드릭과 43년을 함께 살았다. 43년 동안 함께한 아침 식사, 조용한 일요일 아침, 서로의 리듬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편안한 침묵. 나는 65세였고 내 남편과 아들 준호,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어온 이 넓은 고전 양식의 집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모든 것이 바뀐 건 9월 말에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다. 식당에는 20주년 결혼기념일 때 세드릭이 선물해준 샹들리에에서 따뜻한 황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도자기 식기는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고 크리스털 잔은 빛을 받아 작은 프리즘처럼 반사되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3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하는 가족 저녁 식사. 윤서 며느리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 엄격하게 묶은 금발머리, 계산적인 초록 눈빛. 그녀는 28세였고 준호보다 15살이나 어렸다. 우리 가족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나는 그녀 안에 뭔가 포식자 같은 기운을 느꼈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 시선, 약점을 찾아내려는 듯한 눈빛. 그날 저녁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행복한 기쁨에서 오는 부드러운 빛이 아니라 뭔가를 이겨낸 자가 뿜어내는 날카롭고 강한 승리감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아직 평평한 배에 손을 얹으며 은근히 주목을 끌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 아들은 항상 너무나도 사람을 믿는 성격이었고 모두에게서 좋은 점만을 보려 했다. 그는 스테이크를 자르며 집중하고 있었고 그의 이마를 덮은 검은 머리카락은 어린 시절부터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세드릭. 내 남편은 식탁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은빛 머리는 단정히 빗겨져 있었고 평소에는 나를 바라볼 때 따뜻했던 푸른 눈은 그날 밤 내내 접시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몇 주 전부터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미영 씨, 오늘도 정말 요리를 잘하셨네요. 준호가 말했다. 내가 하루 종일 준비한 로스트 고기를 가리키며 정말 맛있어요. 나는 아들에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다.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은 입 안가득 퍼진 음식마저 종이 조각처럼 느껴지게 했다. 뭔가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기압처럼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요리사세요. 윤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정말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세요. 감동적일 정도예요. 그녀가 헌신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순간 내 피부가 소름 돋았다. 하지만 나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얘야. 윤서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입꼬리에 작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헌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결혼 서약이라든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에요. 그 순간 세드릭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찢을 듯 울렸다. 기이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 소리는 지나치게 컸다. 멋진 말이네. 자기야, 준호가 말했다. 아내의 손을 잡으며
결혼은 약속이지 함께 무언가를 쌓아가는 거야. 맞아. 윤서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쌓아가거나 때로는 누군가가 이미 쌓아놓은 걸 나누는 거랄까.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말투, 그리고 여전히 나를 피해 시선을 돌리고 있는 세드릭의 모습 속에서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저 발표할 게 있어요. 윤서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침묵을 가르며 쏟아졌다.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소식이에요. 준호는 자세를 바로잡고 앉으며 얼굴을 환한 기대감으로 물들였다. 무슨 소식인데? 윤서는 우아하게 일어나 드레스를 매만졌다.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은 방 안을 물리적으로 때리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준호의 얼굴은 기쁨으로 변했고 그는 벌떡 일어나 아내를 안았다. 윤서야, 정말 축하해. 이게 말이 돼? 엄마, 아빠, 우리 곧 할머니, 할아버지 되실 거예요. 나는 기뻐해야 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하며 며느리를 껴안고 아기방 색깔과 베이비 샤워를 계획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나는 그 대신 속이 얼어붙는 듯한 냉랭함을 느꼈다. 준호의 어깨 너머로 윤서의 눈빛이 세드릭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축하해. 나는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윤서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준호가 샴페인을 따라 건배를 준비하러 갔을 때 그녀는 조용히 내 자리로 다가왔다. 축하의 포옹을 하는 척하면서 그녀의 입술이 내 귀에 닿았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나 당신 남편 아이를 가졌어요. 이 바보 같은 늙은 여자. 세상이 기울어졌다. 나는 테이블 끝을 꽉 잡고 있었고 내 손마디는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고 있었다. 그런데도 믿을 수 없게 나는 웃었다. 밝고 맑은 웃음이 식당 안을 울렸다. 걱정 마, 얘야. 나는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안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평온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윤서는 물러섰다. 혼란스러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눈물이나 비난, 분노를 기대했지만 나의 침착한 반응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식탁 너머로 앉아있는 내 남편을 보고 있었다. 아직도 내 눈을 피하고 있는 남자.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죽었다. 아마도 마지막 남은 믿음. 내가 쌓았다고 믿었던 삶에 대한 확신의 마지막 조각. 저녁 식사에 남은 시간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면 대답했고 누군가가 웃으면 나도 미소를 지었으며 놀란 듯하지만 기뻐하는 시어머니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부엌에 남아 있었다. 접시를 씻고 식탁을 닦고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내 안의 폭풍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준호는 떠나면서 아기 침대와 대학교 등록금을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고 윤서는 마지막으로 내게 만족스러운 눈빛을 던지며 뭔가를 이뤄냈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 홀로 남아 이 집에서의 마지막 순수했던 가족 식사를 되새기며 내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낯선 이들과 함께 살아왔는지를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침대에 누워 세드릭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정말로 누구였는지 의문을 품었다. 집이 기우는 소리,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이 모든 소리가 암흑 속에서 더 크게 울렸다. 아침이 밝자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리고
새들이기 좋아하는 반숙 계란과 통밀 토스트를 정갈하게 준비했다. 그는 늘 그렇듯 신문을 펼친 채 앉아 있었다. 잘 잤어? 그가 물었다.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괜찮았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서로 입을 다문 채 앉아있는 그 아침의 침묵 속에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숨겨져 있었다. 결국 세드릭은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정원 좀 손봐야겠어. 첫 서리가 오기 전에 장미들을 손질해야 해. 장미를 손본다고.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얼마나 자주 그런 말을 했던가. 나는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며 그의 어깨에 들이운 가벼운 구붐을 보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구붐이었다. 72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품이 있었으며 교회 친목회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단정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알았던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새들이기 정원으로 나간 후 나는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손에 쥔 채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다. 내가 놓쳤던 단서들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되짚었다. 3달 전부터 새들익은 이상한 시간대에 샤워를 하기 시작했다. 아침 샤워는 늘 하던 일이지만 어느 날은 정원에서 돌아온 후, 또 어떤 날은 특별한 외출도 없는데 저녁 전 샤워를 하곤 했다. 내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싫어서라고 했다. 2달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다. 이웃 동네 꽃집, 처음 보는 보석가게. 그가 내 생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둘러댔지만 내 생일은 4달이나 남아있었다. 그리고 6주 전부터 윤서는 더 자주 우리 집에 들렀다. 늘 준호가 직장에 있는 시간에 요리법을 배우겠다며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겠다며 핑계를 댔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머물다 갔고 나는 자주 그녀와 새들이기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방에 들어서면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장미 이야기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곤 했다. 윤서가 원예에 관심을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다. 오히려 손톱에 흙이 묻으면 원시적이라며 싫어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취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의 팔에 손을 올리는 방식, 별로 웃기지도 않은 말에 웃는 모습, 새들이기 얼굴을 붉히는 장면들. 나는 그저 한 젊은 여자가 나이든 남성의 관심을 즐긴다고 생각했었다. 그저 허영심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너무도 뚜렷한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나의 어두운 생각들을 깨우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준호였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어젯밤 잠이나 주무셨어? 나는 너무 흥분돼서 눈도 못 감았어. 나는 아직도 마음을 정리하는 중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도 정말 축하할 일이구나, 아가야. 윤서가 벌써 쇼핑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 아기 이름, 아기방 꾸미기 다 정리 중이야. 근데 엄마, 윤서가 그러는데 아빠가 그 소식 들었을 때 좀 울먹였다고 하더라. 알고 있었어? 내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다. 언제 말했대? 일주일 전쯤? 엄마 아빠 반응이 걱정돼서 먼저 아빠에게 말했대. 우리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 되는 걸 엄마가 걱정할까봐. 일주일 전? 가족에게 발표하기 전 새들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왜? 왜 먼저 그에게 말했을까? 만약... 엄마? 아직 듣고 계셔? 응. 나는 겨우 대답했다. 앞으로 준비할 게 많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차가운 분노와 함께 또각또각 맞춰지고 있었다.
은밀한 대화들, 새들에게 이상한 행동, 윤서가 저녁 식사에서 지었던 그 승리의 표정.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직접 그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저 추측만 하며 살아가기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다. 내가 틀렸다면 근거이 없는 의심으로 내 결혼을 파괴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옳다면 그날 오전 나는 무언의 안개 속을 걷듯 움직였다. 이미 깨끗한 방을 다시 정리하고 갤러리처럼 정돈된 빨래를 또다시 개고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드릭의 모습. 그는 장미를 가꾸며 정원사 마르코스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마르코스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청년이었다. 30대 중반에서 40세 사이쯤 되어 보였고 거칠게 일한 손과 온화한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웃 마르티네스 집차고 위 아파트에서 지내며 이 지역의 여러 집을 돌보는 정원사였다. 전임 정원사가 은퇴한 후 세드릭이 그를 고용했고 나는 그의 성실한 태도와 예의 바른 모습에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혹시 그도 알고 있었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 이웃 전체가 내 결혼의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정오쯤 윤서의 은색 세단이 우리 차도에 들어섰다. 그녀는 햇살 아래 금발 머리를 휘날리며 배를 강조한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내 집 뒤편으로 걸어갔다. 현관문이 아니라 정원으로. 이건 내 기회였다. 나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부엌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윤서는 마르코스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그들은 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둘의 대화 방식은 매우 익숙해 보였고 나는 그 사실에 당황했다. 그들이 이렇게 가까웠던가?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매우 강렬해 보였다. 마르코스는 자꾸 고개를 저었고 윤서는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마르코스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더니 마지못해 그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돈이었다. 윤서는 우리 정원색에 돈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왜? 집안 경비는 모두 세드릭이 담당하고 있었고 마르코스의 임금 역시 남편이 직접 지불해왔다. 내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자동차가 차도에 들어왔다. 준호의 파란색 승용차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며 윤서에게 다가갔다. 윤서는 즉시 마르코스와의 대화를 끊고 밝은 미소로 남편에게 뛰어가 안겼다. 깜짝이야, 그녀가 외쳤다. 점심때 보려고 일부러 왔지. 준호는 웃으며 그녀를 빙글 돌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마르코스에게 정원에 대해 물어보러 왔어. 아기 태어나면 정원에 예쁜 꽃도 심고 싶고 식물 공부도 하고 싶거든. 모든 게 그럴듯하게 들렸다. 정원, 아기방, 식물.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나는 그녀가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마르코스가 눈치를 보며 그것을 받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 그건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이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이 나는 서둘러 거실로 이동했다. 잡지를 읽는 척하며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들어와 여느 부부처럼 웃고 있었고 준호는 말했다. 엄마, 아까 마르코스랑 짜고 뭔가 꾸미고 있더라고.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귀엽더라니까. 꾸민다니?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기방에 어울릴 만한 꽃이나 허브를 고르려고 했어요. 첫 아이니까 뭔가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요. 목소리는 맑았고 눈빛도 흔들림 없었지만 나는 이미 진실을 보고 있었다. 마르코스가 돈을 받은 이상
이건 단순한 정원 계획이 아니었다. 점심 식사는 평소처럼 흘러갔다. 준호는 아기 준비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고 윤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 정원 쪽으로 향했다. 그 창밖에는 마르코스가 여전히 낙엽을 쓸고 있었다. 그녀는 자꾸만 시간을 확인하며 무언가에 쫓기듯 행동했다. 무슨 일 있어? 준호가 물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임신 호르몬 때문일 거야. 그녀는 대답했지만 내가 보기엔 그건 피곤함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마치 자신이 조종하는 상황이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걸 감지한 사람처럼.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마르코스는 계속 일하고 있었지만 평소와 다르게 자꾸만 집 쪽과 거리 쪽을 번갈아 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뭔가 매우 중요한 일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날 저녁 세드릭은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몹시 심란해 보였다. 그는 거의 저녁을 먹지 않았다. 식탁 위 음식을 이리저리 밀기만 하며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정원 생각 좀 하느라. 하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 장미가 아니었다. 그는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이 팔려 있었고 그의 눈과 주름은 아침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설거지를 마칠 무렵 전화가 울렸다. 세드릭이 전화를 받았고 나는 그가 듣는 동안 표정이 창백해지는 걸 보았다. 네, 그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누구였어요? 내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뻣뻣했다. 내일 저녁에 볼 사람이 있어. 약간의 심부름이지. 저녁에? 그는 43년 동안 밤늦게 나간 적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심부름이라니. 다음 날 목요일 저녁 7시 30분쯤 나는 침실 창문 너머로 그가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온종일 그는 말이 없었고 긴장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내가 어딜 가냐고 묻자 그는 얼버무렸다. 조경 재료 좀 보러. 하지만 내가 알기로 그 시간엔 어떤 정원센터도 문을 열지 않는다. 그가 나간 지 20분쯤 되었을 때 나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커튼 사이로 몰래 내다보니 윤서와 마르코스가 도구 창고 근처에 서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멀리서도 마르코스가 화가 난 듯 손을 휘젓는 게 보였고 윤서는 팔짱을 끼고 단호한 표정이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몸짓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갈등과 협박, 그리고 위기감을 암시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코스는 두 손을 허공에 내젓고 트럭 쪽으로 걸어갔다. 윤서는 그를 따라가며 팔을 붙잡았고 둘은 다시 언성을 낮추어 논쟁했다. 마르코스는 고개를 저으며 결국 말없이 채올라 시동을 걸고 떠났다. 윤서는 우리 집 뒷마당에 홀로 남겨졌고 현관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 표정은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절박해 보였다. 세드릭은 1시간 후에 돌아왔지만 더욱 침울해 보였다.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나는 안에서 그의 낮고 불안한 통화 소리를 들었다. 단어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어조는 명확했다. 급박하고 절박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내가 본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했다. 비밀 계좌, 윤서가 마르코스에게 건넨 돈 봉투, 세드릭의 비밀 전화, 그리고 마당에서 벌어진 언쟁.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위험한 일이 우리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나는 인생을 바꿀 결심을 내렸다. 이제 진실을 찾아야 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새들이기 어디로 가는지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준호의 옛방을 살펴보려 했다. 윤서가 종종 혼자 있을 때 머무는 그 방. 그녀의 비밀은 거기서 시작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옳았다. 금요일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고 가랑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새들익은 언제나보다 이른 시간에 외출했다. 철물점에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가 차를 몰고 나간 것을 확인한 후 나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 준호의 옛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방은 그가 떠난 이후 깔끔하게 정리된 손님용 방으로 탈바꿈했지만 윤서가 자주 들렀기에 그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거울 위에 걸린 비단 스카프, 화장대 위에 올려진 고급 보습제, 창가 자리에 놓인 잡지들. 나는 서랍 하나하나를 차분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위쪽 서랍은 모두 평범했다. 옷가지, 액세서리, 향수. 하지만 마지막 서랍, 그 아래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고급 브랜드 스웨터 아래 조심스레 감춰진 마닐라 봉투 하나가 내 손에 걸렸다. 봉투 안에는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의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 하지만 내 이름도 새들익의 이름도 아닌 준호 명의의 계좌. 그 내역에는 내가 본 적 없는 거래들이 가득했고 거의 모두 현금 인출이었다. 금액은 충격적이었다. 1,500만 원, 2,300만 원, 3,000만 원. 수개월에 걸쳐 거액이 사라진 흔적이었다. 내 눈은 다시 다른 문서들로 향했다. 신용카드 신청서, 대출 계약서. 모두 준호 명의였고 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마지막으로 봉투 맨 아래에는 윤서의 정갈한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4,500만 원 신한카드 한도, 3,000만 원 개인 대출, M 산토스 1,800만 원 비상금, 1,200만 원. 이 목록은 빚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누가 이를 조장했는지도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다. 손이 떨려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나는 이 모든 서류를 휴대폰에 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가 확인했다. 윤서였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당당한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엌으로 향했고 마침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미영 어머님. 그녀가 평소처럼 상냥한 척 인사했다. 갑자기 들려서 죄송해요. 괜찮으시다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내 입안은 말라붙었지만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커피 한 잔 드릴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커피 머신 앞에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그녀의 기척에 집중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내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따라 좀 긴장되어 보이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는 커피를 내려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다. 어젯밤 잠을 잘 못 잤거든. 그녀는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럴 수 있죠. 요즘은 생각이 많으실 테니까요. 특히 손주가 생긴다고 하니 새로운 걱정도 생기시겠어요.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날카로웠다. 마치 나는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 나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윤서야,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가 물어봐도 될까? 물론이죠. 왜 세드릭한테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말했니? 준호보다도 먼저. 그녀는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곧 다시 그 완벽한 가면을 썼다. 사실 조금 두려웠어요. 혹시 어머님이 우리가 너무 젊다고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세드릭 아버님께 먼저 조언을 구하고 싶었죠. 그녀는 입술을 곱게 말아 올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일종의 계산을 보았다. 이건 계획된 행동이었다. 그런 의미였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세드릭이 많이 도와주셨나 보네. 정말요. 아버님은 늘 제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보호자 같다고나 할까요? 그녀는 창밖 정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요즘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요. 스트레스도 많고. 어떤 스트레스? 내가 물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재정적인 부분이죠. 젊은 부부가 자리를 잡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도와준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나에게 은근한 경고를 주는 듯했다. 세드릭은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물론이죠.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그 순간 마당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창을 바라보았고 거기에는 세드릭과 마르코스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서로 날 선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윤서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해요. 제가 잠깐 밖에 나가봐야겠어요. 그녀는 부엌문을 밀치듯 열고 뒤뜰로 나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 천천히 밖으로 나섰다. 거리는 유지했지만 내 귀는 온통 그들의 대화에 쏠려 있었다. 세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전날보다 더 무거웠고 마르코스는 결국 입을 열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건... 마르코스. 윤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우린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가갔다. 무슨 이야기를요? 세 사람은 놀라며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마르코스는 죄책감에 가득 찬 얼굴이었고 윤서는 분노에 찬 눈빛이었으며 세드릭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미영씨, 이건... 세드릭이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무슨 얘기였던 건가요? 내가 몰랐으면 좋았던 이야기 말이에요. 마르코스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만두겠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마르코스. 윤서가 그를 쏘아보았다. 우린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물었다. 세드릭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당신한텐 이렇게 알게 되지 않았으면 했는데. 무엇을? 내가 다그쳤다. 그리고 그 순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듯 마르코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예요. 준호 씨의 아이가 아닙니다. 정적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 숨소리마저 멎은 듯 느껴졌다.
가랑비는 여전히 잎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 순간 내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르코스의 고백은 모든 걸 뒤엎는 폭탄이었다. 세드릭과의 불륜이라는 윤서의 거짓말조차 이 진실 앞에서는 차라리 가벼워 보일 정도였다. 나는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입계는 말도 안 되게 느껴지는 미소가 어렴풋이 번지고 있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 당신 집 정원사의 아이. 그 말투에는 뉘우침은커녕 일말의 후회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한 태도였다. 준회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까? 아니면 그런 진실은 덮고 사는 것이 나았을까?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결국 제 발로 드러난다는 것을. 더 이상은 누구도 속일 수 없었다. 윤서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우리 가족을 기만했어. 아들을, 남편을, 그리고 나를. 도대체 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왜냐고요? 그녀가 되묻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 아들은 약했고 남편은 순진했고 마르코스는 착했어요. 나는 단지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걸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그 한마디는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연민과 모성의 감정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사랑이 아닌 권력을 위해 임신했고 진심이 아닌 계산으로 우리 가족을 이용해왔다. 나는 다시 세드릭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당신이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이유, 이제야 이해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였어. 준호는 도박에 빠졌고 그 사실을 네가 알면 상처받을까 두려웠어. 나는 그걸 대신 감당하려 했고 윤서는 그걸 이용했지.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질문뿐이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윤서를 쫓아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 상처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외도 때문이 아니었다. 이건 믿음의 붕괴였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허물어진 상처였다. 그저 진실을 폭로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였다. 나는 내 아들 준호를 지켜야 했고 남편 세드릭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거짓의 중심에 있는 윤서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는 흔들 수 없도록 해야만 했다. 며칠이 흘렀다. 윤서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자주 들르지도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마지막 승부수를 감추고 있는 장기판의 기사처럼.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운명처럼 그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녀는 욕실에 무언가를 두고 간 것이다. 처음엔 별것 아닌 종이 쪼가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흰 봉투 안에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바로 DNA 검사 결과지. 봉투 상단에는 지니텍 랩스라는 로고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검체 정보가 명시되어 있었다. 어머니, 윤서, 태아, 미출산 추정 아버지 1, 준호 제외됨, 일치 확률 0%, 추정 아버지 타, 마르코스, 제외되지 않음, 일치 확률 99.7%.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로 확인하니
심장이 짓눌리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그런데 더욱 소름 끼쳤던 것은 그녀가 왜 이 검사를 받았느냐는 것이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를 준호로 속이려 했다면 애초에 이런 검사를 받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데 그녀는 굳이 이 증거를 손에 넣었고 심지어 이걸 간수하지도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의 보험이었다.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그 진실을 자신의 방식대로 포장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 세드릭을 범죄자로 만들고 자신은 피해자로 포장할 수 있는 완벽한 카드였다. 그날 밤 나는 침묵 속에서 세드릭과 마주 앉았다. 그는 여전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나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을 떨며 그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고 이내 입을 열었다. 어디서? 이걸? 욕실에서. 네가 감추지 않아도 될 진실이었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마치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기대었다. 이제 어쩌지? 준호는 이 사실을 견딜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진실을 다치지 않게 말해야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거짓이 더 큰 상처를 남겨.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우리가 직접 끝내야 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워야 해. 그리고 나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계획을 꺼냈다. 일요일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할 거야. 이번엔 내가 모든 걸 준비해. 마지막 서프라이즈는 내 차례니까. 나는 그날 이후 일요일 가족 저녁 식사를 마치 작전처럼 준비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해야 했다. 타이밍도, 장소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꺼내는 방식도. 나는 소리치거나 눈물 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윤서는 그런 장면을 원했다. 그녀는 혼란과 감정의 폭발 속에서 피해자처럼 보이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기대하지 못할 방식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차단하고 더는 우리 가족의 삶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목요일 저녁,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이번 주 일요일엔 꼭 와야 해. 지난번엔 너무 갑작스러워서 축하도 제대로 못했잖니. 이번엔 가족끼리 제대로 기념하자. 그는 기쁘게 수락했다. 정말요, 엄마? 윤서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요즘 엄마가 조금 멀게 느껴졌다고 걱정하더라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럴 이유 없단다. 손주를 위해 다 같이 좋은 분위기 만들어야지. 그 주말 내내 나는 준호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다. 부드러운 소고기 장조림, 따끈한 손수 만든 식빵, 사과를 듬뿍 넣은 정통파이. 온 집안에는 추억의 냄새가 가득 퍼졌고 세드릭은 옆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며 말없이 나를 도왔다. 우리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오래된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신뢰와 동지가 다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을 다시 세우는 의식이었고 모든 위선을 벗겨내는 진실의 무대였다. 일요일 오후가 밝았다. 나는 정갈하게 세팅된 식탁 위에 결혼식 때 쓰던 도자기 그릇과 은식기를 하나하나 올렸다. 윤서와 준호는 정시에 도착했다. 윤서는 평소보다 더 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뱃살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배 위에 얹어져 있었다. 어머님,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오늘 정말 멋지세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나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손주가 우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녀는 약간 의아한 듯 고개를 기울였지만 곧 다시 밝게 웃었다. 식사 초반은 무난하게 흘러갔다. 우리는 음식 이야기를 나누고 준호는 새 프로젝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고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게 겉보기에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조용히 화제를 꺼냈다. 요즘 유전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서는 숟가락을 멈추고 내 쪽을 바라보았다. 유전이요? 응, 참 신기하지 않아? 외모뿐 아니라 성격, 기질까지 세대를 넘어 전달되니까. 준호는 아버지의 눈동자 색을 닮았지만 고집은 나를 닮았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준호도 따라 웃었다. 그러게요, 엄마. 이 고집 덕분에 중학교 때도 말 안 듣고 버틴 거잖아요. 맞아.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 우리 아기 손주는 누구를 닮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검은 머리일까? 아니면 윤서 씨처럼 금발일까? 윤서는 그제야 긴장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고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냅킨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그건 유전은 참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누구를 닮을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DNA 검사로도 아주 많은 걸 알 수 있더라고요. 내가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세드릭은 내 옆에서 포크를 내려놓았고 윤서는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게 눈에 보였다. 요즘은 임신 중에도 아기의 DNA를 채취할 수 있고 친자 관계도 99% 이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더군요. 나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잠시 두었다. 그리고 식탁 옆 서랍에서 내가 미리 준비해둔 마닐라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는 윤서의 것이었다. 그녀가 욕실에 떨어뜨리고 간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한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나는 봉투를 그녀 앞으로 천천히 밀었다. 윤서 씨, 이거 혹시 찾던 건 아닌가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며 숨이 턱 막힌 듯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의아한 얼굴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게 뭐야? 윤서는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읽어봐, 준호야. 모든 답이 들어있어. 그가 서류를 읽는 동안 식탁 위는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마치 시간조차 흐르지 않는 듯한 정적. 그리고 그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마르코스, 산토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DNA 결과, 이게 무슨 뜻이야? 아빠도 아니고 나는 확실히 아니라고. 그는 윤서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무슨 말이야, 윤서야. 이게 진짜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차에 무너져가는 표정을 억지로 지우려 애썼지만 이미 소용없었다. 윤서는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렸다. 입술을 꼭 다문 채 의자에 굳은 듯 앉아 있었다.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남편을 보면서도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어깨는 긴장감에 굳어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것을 다시 읽었다. 문장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마르코스라고.
우리 집 정원사? 그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가늘게 갈라졌고 그 안에는 충격,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윤서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마디는 사과가 아니었다. 당신이 날 지켜주지 않았잖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약했고 나를 무시했어. 항상 당신 부모님 아래에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숨 막혔어. 그래서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다고? 준호가 외쳤다. 그의 눈엔 배신감이 가득했고 그는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나를 속였어? 왜 우리 가족을 다 망쳐버린 거야? 새들이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진정하렴. 지금은 감정이 앞서겠지만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엄마도? 그는 나를 향해 눈을 돌렸다. 나는 그의 앞에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우리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모든 게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단다. 아들이 도박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윤서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 모두를 끌어들인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도박 다 알고 계셨군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난 그냥 조금만 해보려 했어요. 돈을 빨리 벌 수 있을 줄 알았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은 너무 순진하고 너무 안타까웠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하지만 거짓말은 상처를 더 키울 뿐이란다. 이젠 끝내야 해.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렇게 다 들켰으니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당신 손주예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아이는 네가 책임져야 할 아이야, 윤서야. 이제 이 가족과는 상관없는 생명이야. 마르코스와의 아이니까. 그녀는 비웃는 듯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마르코스는 날 떠났어요. 나 혼자 남았다고요. 그건 네가 선택한 결과야.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너를 완전히 버릴 생각은 없어. 네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거야.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마르코스의 누나가 피닉스에 살고 있어. 그녀는 너와 아기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어. 이 집의 문은 이제 닫힐 거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앉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짐 싸러 가야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 밤 그녀는 2개의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우리 집을 떠났다.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승리감도 복수심도 없었다. 단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뿐이었다. 한 젊은 여자가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고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몇 달이 지나 나는 피닉스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사진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작은 아기, 검은 머리칼과 갈색 눈동자를 지닌 남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마르코스를 닮아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2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의 필체였다. 나는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비로소 이 모든 일이 끝났음을 느꼈다.
준호는 도박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몇 개월 뒤 그는 같은 회복 모임에서 사라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따뜻하고 밝았으며 준호의 상처를 천천히 감싸주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피어났고 그 결과로 우리 가족의 첫 진짜 손주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눈빛과 어머니의 웃음을 닮았고 내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가장 조용한 승리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잊는다. 소리 지르고 파괴하는 것보다 진실을 침착하게 드러내고 용서로 감싸며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걸. 나는 그것을 65세에 배웠다. 그리고 그 나이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존엄을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나는 윤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녀가 가진 모든 무기를 거둬들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 정원에서 있었던 마지막 대면 이후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집을 바라보게 되었다. 예전엔 그저 오래된 벽지, 너무 익숙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던 창문 너머의 풍경, 매일 같은 시간에 떨어지는 햇살, all of it was background to a life I thought was steady and unshakable.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새들에게 아내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고 준호의 어머니이기만 한 존재도 아니었다. 나는 가족이라는 배에 탔지만 동시에 그 배를 지키는 선장이기도 했다. 파도가 몰아칠 때 침몰을 막기 위해 키를 잡고 싸워야 할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그 모든 걸 알게 된 뒤 왜 더 크게 화내지 않았어요? 왜 그녀를 경찰에 넘기지 않았죠?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법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 다시는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만드는 것이었다. 윤서가 우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세상에 떠벌리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그녀가 더 이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훨씬 강력한 승리였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의 거짓말을 무너뜨렸고 그녀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마르코스에게 편지를 썼다. 짧은 한 장이었다. 당신이 떠난 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진을 봤어요. 그 아이는 당신을 닮았더군요. 윤서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졌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고백이 모든 흐름을 바꾸었으니까요. 나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며칠 후 조용히 도착한 손편지 한 통이 내게 닿았다. 그녀와 그 아이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도요. 당신은 정말 강한 분입니다. 제가 만난 가장 단단한 사람. 그 말은 나를 울게 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견뎌낸 것에 대한 안도였고 되찾은 존엄에 대한 작고 조용한 감동이었다. 새드립과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말 없는 눈빛으로. 우리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서로를 다시 만났다. 거짓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실이 자리를 잡으니 우리는 진짜 부부로, 진짜 동반자로 다시 걸어갈 수 있었다. 준호 역시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대 속에서 길을 잃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남자가 되었다. 사라와 함께 웃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몇 달 전 나는 다시 식탁에 앉아 처음 윤서가 폭탄 같은 소식을 전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제는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다. 그때와 달리 지금 이 집 안에는 평온함이 흘렀고 그 침묵조차 따뜻해냈다. 나는 내 손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내 손등을 잡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며 웃었다. 이 작은 생명은 모든 어둠을 뚫고 도달한 진실의 증거였고 이 가족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였다. 혹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이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당신이 내 자리에 있었다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싸울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당신도 나처럼 한때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화면 아래에 두 편의 또 다른 이야기를 추천해 두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사랑한 콘텐츠이며 당신을 또 다른 반전의 세계로 데려갈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나 멀리, 얼마나 깊이 내 이야기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싸워왔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웃을 자격이 있습니다.